다음 날 저녁 곽정과 황용은 개방의 새 장로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구양봉이 올라가기만 하면 계단을 없애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구양봉은 워낙 교활한지라 혹시 그런 계략이 있을까봐 멀리서 동정만 살피며 곽정과 황용이 올라갈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황용은 하는 수 없이 방법을 달리하기로 하고 새 장로에게 새로운 계책을 일러주었다. 예부터 호라즘은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밧줄을 석유에 잘 적시고는 그것을 가지고 봉우리로 올라가 밧줄을 바위 뒤에 숨겼다. 그리고 수정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마 후 예상대로 구양봉의 그림자가 얼음 뒤로 어른거렸다. 그걸 보고 황용은 구음진경의 경문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숨어서 엿듣던 구양봉은 황용의 풀이를 들으며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간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구양봉은 만일 황용을 잡아 윽박질렀다면 결코 이런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구양봉은 슬슬 짜증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유는 곽정이 쓸데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저 따위 질문을 하다니 저놈은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놈이구나. 구양봉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봉우리 아래에서 급한 호각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곽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대칸이 장수들을 부르는 소리야. 내려가야겠어. 사실 이 호각 소리는 황용이 미리 새 장로에게 지시해둔 것이었다. 그럼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하죠. 그 말에 곽정이 답했다. 이곳은 오르내리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냥 막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러자 황용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구양봉 그 늙은이가 저를 찾아다니잖아요. 그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도대체 숨을 곳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자가 아무리 교활해도 우리가 이 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줄은 절대 모를 거예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반 시즌 안에 꼭 돌아올게. 황용이 고개를 끄덕이자 곽정은 그대로 봉우리를 내려왔다. 곽정이 봉우리를 내려가고 얼마 안 있어 황용이 혼잣말을 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혼자 있으려니 갑자기 죽은 양강과 구양극이 귀신이라도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무섭네. 안 되겠다. 잠깐 내려갔다가 오빠랑 같이 올라와야겠어. 그러면서 황용이 봉우리 아래로 내려갔다. 구양봉은 혹시라도 들킬까봐 얼음 뒤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곽정과 새 장로는 봉우리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황용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밧줄에 불을 붙였다. 앞서 곽정이 내려올 때 석유에 적신 밧줄을 얼어붙은 양다리에 하나하나 묶어둔 것이다. 밧줄이 위로 타오르며 양다리가 뜨겁게 익자 봉우리에 얼어붙어 있던 피도 녹아 양다리가 하나씩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불타는 밧줄이 얼음빛을 받으며 뱀처럼 위로 기어오르는 듯한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황용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오빠 이번에도 구양봉을 살려줄 거예요?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3번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살려줘야지.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열흘 후에 구해주도록 해요. 구양봉의 내공이면 열흘은 버틸 거예요. 물론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하겠지만요. 열흘 뒤 양다리를 붙여 계단을 만들어 구해주고 그가 땅에 발을 디디면 그때 저와 새 장로님까지 힘을 합쳐 우리 5명이 구양봉과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 그럼 3번 살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고 사부님들의 복수도 하는 거죠. 설마 우리 5이서 열흘 동안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 내려온 영감 하나 못 당하겠어요?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저었다. 물론 우리가 이기기야 하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 비겁한 짓이 아닐까? 그 말에 황용이 곽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런 악독하고 교활한 자한테 무슨 떳떳함이 필요하죠? 구양봉이 5사부님을 죽일 때 저자가 그런 것에 신경이나 썼을까요? 황용의 말에 곽정은 사부들의 피 맺힌 원한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구양봉의 무공을 볼 때 지금 놓아준다면 앞으로 복수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꽉 깨물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두 사람은 그렇게 뜻을 모으고 파우로 돌아와 마음 놓고 구음진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서로 1년간 무공이 크게 늘었음을 확인하고 즐거워했다. 간적 완한 홍렬이 성 안에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보고만 있자니 분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용이 너도 성을 깨트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자 황용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도 요 며칠간 계속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 날부터 몽골군은 4일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성을 공격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닷새째 되던 날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곽정은 문득 고개를 들어 동목봉을 바라보았다. 열흘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구양봉은 얼어 죽겠구나.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구양봉은 내공이 대단하니까 열흘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황용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봉우리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봉우리에서 뭔가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구양봉 같았다. 곽정과 황용은 구양봉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했다. 구양봉의 몸이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연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곽정과 황용은 눈의 내력을 집중시켜 시력을 높여 계속 구양봉을 지켜봤다. 그러자 구양봉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구양봉은 옷을 홀딱 벗고 머리 위로 큰 공 같은 것을 달고 있었는데 황용은 그것을 보고 아깝다며 한탄을 내뱉었다. 구양봉은 옷을 매듭지어 묶은 다음 양손으로 잡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 덕분에 옷의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떨어지는 속도를 크게 줄여준 것이다. 옷을 입지 않은 채 떨어지는 탓에 온몸은 거의 얼어붙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내공이 높아 가까스로 버티며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성 안팎의 병사들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수십만 병사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나는 사람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떤 병사들은 신선이 내려왔다며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기도 했다. 곽정은 구양봉이 떨어지는 방향을 가늠하며 틀림없이 성 안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정은 구양봉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병사가 가지고 있던 철퇴궁을 건네받아 화살을 몇 발 연달아 날렸다. 그러나 구양봉이 공중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것을 감안해 허벅지 등 생명과는 관계없는 부위를 조준했다. 3번 살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는 생각이었다. 구양봉은 공중에 있어 사방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몸을 비틀어 피하기도 하고 두 발을 휘둘러 화살을 쳐내기도 했다. 그때 보고를 받은 태무친도 이 광경을 보고 병사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만 개의 활시위가 당겨지고 화살이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구양봉을 향해 날아갔다. 제 아무리 구양봉의 무공이 높다 한들 수만 개의 화살을 쳐낼 방법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화살이 박힐 위기에 처한 구양봉은 과감하게 손을 놓고 거꾸로 하강했다. 그 모습을 보고 수십만 병사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니 천지가 진동했다. 그러나 구양봉은 허공에서 허리를 꺾더니 성에 꽂힌 커다란 깃발 쪽으로 떨어졌다. 마침 북서풍이 불어 깃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구양봉은 왼손을 뻗어 깃발의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팽팽하던 깃발은 작은 힘에도 소리를 내며 둘로 찢겼다. 그 순간 구양봉은 물구나무를 서며 두 발로 깃대를 감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와 성벽 뒤로 사라졌다. 양쪽 병사들 모두 이런 기이한 광경은 처음이라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서로 싸우던 것도 잊은 듯 자기가 본 것에 관해 이야기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그때 황용이 손뼉을 마주치며 곽정에게 말했다. 오빠한테 큰 선물을 하나 드릴까요? 그 말에 곽정이 무슨 선물이냐고 묻자 황용은 사마르칸트 성이라고 답했다. 곽정은 황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지만 황용은 묘한 미소를 짓더니 곽정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소곤거렸다. 황용의 말을 들은 곽정의 입가에 미소가 피었다. 이날 미시 곽정은 밀명을 내려 부하들에게 군막을 찢어 큰 우산을 만들고 아랫부분은 가죽으로 단단하게 묶도록 했다. 그러자 한 시즌 반 만에 우산 1만 개가 만들어졌다. 장수와 병사들 모두 이렇게 군막을 찢어 없애버리면
어찌 추위를 버틸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지휘관의 명령이라 일단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산이 만들어지자 곽정은 군영에서 식용으로 키우는 소와 양을 끌고 설봉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만인대의 명령에 북문방 양쪽 측면에 매복해 있으라고 명했다. 또 다른 만인대는 북문을 나가 일정 거리를 두고 매복해 있으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인대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대기하도록 했다. 그날 밤 군사들을 든든히 먹이고 만인대 두 조를 북쪽으로 보냈다. 그리고 해시가 다 되어갈 때 친병을 대칸에게 보내 적의 성을 곧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군사를 움직여 성을 포위해달라는 보고를 올렸다. 설봉 아래 도착한 곽정이 호각을 불자 천여 명의 군사가 소와 말을 죽여 그 고깃덩이를 봉우리에 붙였다. 그러자 개방에서 움직임이 날랜 사람들이 고깃덩이로 만든 계단을 밟고 올라가며 아래에서 던져주는 고깃덩이를 받아 봉우리에 붙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십 개의 계단이 만들어졌다. 계단이 만들어지자 곽정이 앞장서서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 1만 명의 군사가 긴 밧줄로 서로 허리를 묶고 천천히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봉우리 꼭대기에 오른 곽정은 병사들에게 허리에 우산을 묶고 무장을 한 채 성으로 들어가 남문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곤 그대로 사마르칸트 성을 향해 뛰어내렸다. 그 뒤를 수백 명의 개방 사람들이 따라 뛰어내렸다. 이런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으나 원래 용맹하기로 이름 높은 몽골군은 용기를 내어 하나씩 곽정을 따라 뛰어내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밤하늘은 온갖 꽃이 피어난 듯 우산이 하나씩 펼쳐졌다. 곽정은 땅에 발이 닿자 즉시 지고 있던 우산을 잘라버리고 큰 칼을 휘두르며 적군을 베기 시작했다. 곽정 뒤를 이어내려선 이들은 개방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일반 병사들을 뚫고 성문까지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몽골군 역시 잇따라 땅에 내려섰다.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적군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너무나 당황해서 제대로 맞서 싸울 의지조차 잃고 말았다. 그렇다고 곽정군의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병사가 우산이 부서져 목숨을 잃었고 상당수가 성 안 다른 곳에 떨어지는 바람에 호라즘군에 둘러싸여 잡히거나 죽기도 했다. 그러나 뛰어내린 병사 중 19은 무사히 도착했다. 곽정군은 반은 적을 막았고 반은 성문을 열기 위해 달렸다. 태무치는 곽정의 군대가 하늘을 날아 성에 들어가자 놀라우면서도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다. 그때 서서히 남문이 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보고 태문친이 전군에 진격 명령을 내렸다. 몽골군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들자 10만여 명의 호라즘군은 너무나 놀라 우왕좌왕하며 허둥거렸다. 몽골군은 그런 호라즘군을 베어 넘기며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는 가운데 성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호라즘 군사들은 혼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결국 호라즘군은 날이 밝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졌다. 호라즘 국왕 무함마드는 북문에 적군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북쪽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곽정이 매복시켜 놓은 만인대가 있었다. 그들의 맹렬한 공격으로 호라즘군은 또 수가 크게 줄어들어 무함마드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그는 완한홍렬에게 뒤를 부탁하고 자신은 친위병의 호위를 받으며 달아나고 말았다. 곽정은 완한홍렬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혼란 속에서도 그의 금투구를 찾아내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호라즘군은 비록 지기는 했지만 워낙 대군인데다 궁지에 몰리자 모두가 죽을 각오로 대항하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싸우면 곽정군에도 피해가 커질 것이 분명했다. 곽정은 궁지에 몰린 적군의 사기를 꺾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신호를 보내 앞쪽에 길을 터주었다. 그러자 호라즘군이 질풍처럼 열린 길을 따라 내달렸다. 어느 정도 선봉의 선부대가 빠지자 다시 신호를 보내 길을 막아버렸다. 다시 포위된 적군은 1만여 명이나 되었지만 이미 패잔병인데다 뚫고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자 결국 그들은 곽정군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곽정은 포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완한홍렬은 보이지 않았다.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곽정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날이 밝자 태무치는 성 안에 남은 패잔병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왕궁으로 장군들을 소집했다.
곽정은 군사들을 점검하며 다치거나 전사한 병사들을 살피던 중이었는데 대칸의 소집 나팔 소리가 울리자 즉시 달려갔다. 왕궁 앞에 이르자 궁궐 문 옆에 한 무리의 군사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황용과 노유각 등 세 장로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 황용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 말에 곽정은 시간이 촉박하니 나중에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황용은 그런 곽정을 붙잡으며 두 병사가 짊어지고 온 큰 자루를 풀어 헤쳤다. 그러자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머리를 산발하고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었다. 자세히 보니 호라즘 병사 복장을 하고 있는 금국 조왕 완한홍렬이었다. 곽정은 완한홍렬을 보자 기쁜 마음에 입이 절로 벌어졌다. 대단한 걸 어디서 잡았어?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패잔병들이 북문으로 나오는데 한 무리의 병사가 조왕의 깃발을 들고 동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완한홍렬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데 도망치면서 공공연히 조왕의 깃발을 들고 도망을 가겠어요? 틀림없이 속임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깃발과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노장로와 함께 추적해보니 정말 완한홍렬이 도망치고 있길래 이렇게 잡아왔죠. 곽정은 황용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용아, 네가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자 황용이 곽정의 손목을 잡고 옆으로 물러나며 낮게 속삭였다. 오빠 금도부마 자리가 탐나는 것은 아니죠? 그 말에 곽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럼 화쟁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것은 사실이나 나는 그 아이를 친누이와 같이 생각할 뿐이야. 내가 바라는 건 너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것뿐이야. 애초에 신이 때문에 혼약을 어길 수 없었던 거지. 만일 대칸께서 명령을 거두어 주신다면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지. 그 말에 황용도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오늘 오빠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 오빠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대칸은 절대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오빠가 관직을 달라면 줄 것이고 거꾸로 오빠가 아무런 관직도 받지 않겠다면 그 역시 거절하지 못할 테고요. 중요한 건 대칸이 먼저 오빠가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겠다고 직접 말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칸에게 혼사를 물러달라 부탁하라는 거지.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말이야. 그 말에 황용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미소를 지으며 곽정을 바라보았다. 곽정이 더 말하려는 순간 왕궁 쪽에서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다. 곽정은 황용의 손을 움켜잡았다. 용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어. 그러곤 완한홍렬을 끌고 왕궁으로 들어섰다. 태무치는 곽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흡족한 마음에 옥좌에서 일어나 친히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곽정의 손을 잡고 상석으로 이끌며 좌우에 명을 내려 비단 의자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를 자신의 옆에 앉혔다. 게다가 곽정이 완한홍렬을 잡아왔다는 보고를 하자 태무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태무친이 나가보니 과연 완한홍렬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태무친은 발을 들어 완한홍렬의 머리를 밟고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몽골에 와서 거만을 떨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있으리라 생각이나 했겠느냐? 완한홍렬은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금국의 병력이 강성할 때 너희 몽골을 먼저 섬멸해 후환을 없애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 말을 듣자 태무치는 크게 웃으며 친이병에게 완한홍렬을 끌고 가서 참수하라고 명령했다. 곽정은 아버지의 원수를 드디어 갚았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온갖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태무친이 곽정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 이 성을 깨뜨리고 완한홍렬을 잡아오는 자에게 이 성 안의 여자와 보물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병사들을 불러 네 마음대로 가져가려무나. 태무친의 말에 곽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희 모자 대칸의 은혜로 입고 먹음에 부족함이 없으니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자 태무친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영웅의 모습이로다. 그럼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뭐든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그 말에 곽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노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곽정이 막 혼사에 대해 말하려는 찰나 멀리서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비명이 들려왔다.
왕궁에 있던 장수들은 그 소름 끼칠 정도로 처절한 비명을 듣고 각자 칼을 뽑아들고 우르르 뛰어나갔다. 그들은 사마르칸트 성의 병사들과 주민들이 반발하여 일어난 줄 알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러나 테무치는 그 모습을 보고 태연자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니 호들갑 떨지 말거라. 이 더러운 성 안에 있는 것들이 감히 1000명을 모르고 나의 병사들과 장수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의 목숨까지 앗아가지 않았느냐? 어찌 이것들을 살려둘 수 있겠는가? 내 모조리 쓸어버리려는 것이니 모두 나가서 구경이나 하도록 하자.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뒤를 장수들이 우르르 따라 나갔다. 일행이 왕궁을 나가 말에 올라타고 서쪽을 향해 내달리니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갔다. 성문을 벗어나자 수십만 백성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몽골군은 말에 올라탄 채 휘젓고 다니며 긴 칼로 마음껏 이들을 베고 있었다. 학살의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아직 엄마젖도 떼지 못한 아이까지 몽골군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테무친이 장수들을 이끌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뒤였다. 사방에 살점과 피가 튀어 있고 몽골 말의 말발굽은 쓰러진 시신을 짓밟으며 또 다른 학살을 자행하고 있었다. 테무치는 그런 광경을 보며 통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저들에게 내 힘을 똑똑히 보여주어라. 곽정은 이 모습을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말에서 내려 테무친에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간했다. 그러나 테무친은 손을 휘저으며 그런 곽정의 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렸다. 그때 7,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인파 속에서 빠져나와 말에 차여 쓰러진 여자 위로 엄마를 외치며 엎어졌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몽골 병사가 질풍처럼 달려와 긴 칼을 휘둘러 두 모녀를 내동강을 내놓고 말았다. 여자아이의 두 팔은 여전히 제 엄마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곽정은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대칸, 이 성 안의 모든 여자와 보물은 제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들을 다 죽이라 명하셨습니까? 테무치는 잠시 어리둥절한 듯 하더니 다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가 싫다지 않았느냐?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대칸께선 제가 어떤 소원을 말하든 모두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테무치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인 대칸께서 이 성의 백성들 목숨을 살려주시길 청합니다. 순간 테무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화가 치밀어 오른 테무친이 두 눈을 부릅뜨고 곽정을 쏘아보았다. 눈에서 불이라도 뿜어나올 듯한 눈빛을 보자 곽정은 물론 옆에 있던 장수들까지 잔뜩 움츠러들었다. 곽정은 테무친이 이처럼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네 이놈, 진정으로 하는 말이냐? 그 말에 곽정은 저도 모르게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으며 입을 열었다. 대칸께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시길 청합니다. 테무친도 곽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 물음에 혼사를 취소하라던 황용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쩌면 이 선택으로 황용과의 인연이 끝날지도 몰랐다. 그러나 눈앞에서 수십만 백성이 비명에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곽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떨리는 입을 뗐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테무친이 허리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군사를 거두어라. 그 말에 친위병이 호각을 불자 몽골 기병들이 말을 몰아 백성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가지런히 정렬했다. 테무친은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으며 돌아가자고 고함을 치더니 검을 땅에 힘껏 던지고 말머리를 돌렸다. 테무친이 대칸이 된 이후로 그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곽정이 성안 주민을 모조리 죽이라는 자신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대칸이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테무친이 자리를 떠나자 장수들이 그 뒤를 따르며 곽정을 흘겨보았다. 그들은 대칸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곽정을 원망했다. 더구나 치열한 전투 끝에 성을 함락시켰는데 약탈과 학살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곽정은 그들의 불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하며 홍마에 올라타 천천히 외진 곳으로 향했다.
전투가 막 끝난 때라 성 안팎의 수천수만 인가가 불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도처에 시신이 뒹굴고 눈 쌓인 평야는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전쟁의 처참함이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데카는 천하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도대체 이 많은 병사와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곽정은 혼자서 말을 타고 황야를 헤매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겼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군영으로 돌아왔다. 파오에 도착하니 데칸의 친위병 2명이 문 밖에서 곽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앞으로 나서며 예를 올렸다. 데칸께서 부마나리를 부르셔서 소인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 말을 듣자 순간 곽정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설마 낮의 일 때문에 나를 참수하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곽정은 자신의 친위병을 가까이 불러 귓속말로 노유각에게 이 일을 알리라고 지시를 내린 후 혼자서 데칸이 있는 궁으로 갔다. 궁 앞에 도착한 곽정은 불안함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데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곽정은 어찌된 일인가 싶어 걸음을 재촉해 대전에 들어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태무친 옆에 한 사람이 앉아있고 발치에 한 소녀가 데칸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동안의 백발 장춘자 구척이었고 발치에 앉은 소녀는 바로 화쟁 공주였다. 곽정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그때 태무친이 시종의 손에서 긴 창을 빼앗아 들더니 이를 거꾸로 잡고 곽정의 머리를 냅다 찔렀다. 순간 깜짝 놀란 곽정이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하자 창은 그대로 곽정의 왼쪽 어깨를 때리며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러자 태무친이 껄껄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일은 이것으로 됐다. 그러면서 태무친이 부러진 창의 반토막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곤 곽정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니 곽정의 손을 잡았다. 태무친은 한 손에는 딸을, 또 다른 손에는 곽정을 잡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구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꾸나. 구척이는 연우루 대결에서 주백통이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담처단을 죽인 사람이 구양봉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마옥등과 함께 황약사에게 정중히 사죄했다. 전진육자는 이후 가진학을 만나 자세한 소식을 듣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 구척이는 특히 제자를 거둘 때 신중치 못했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 그는 태무친과 곽정이 보낸 편지를 받고 생각했다. 이제 몽골이 중국을 삼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태무친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그리고 태무친이 성군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천하 백성을 재난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니 큰 공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곽정도 어찌 지내는지도 걱정되어 태무친의 친서를 받자마자 즉시 10여 명의 제자와 함께 추위를 무릅쓰고 몽골로 향한 것이다. 곽정이 오기 전에 그는 마침 태무친과 여정 중에 보고 들은 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구척이의 말을 통역을 맡은 문관이 몽골어로 바꾸어 데칸에게 전했다. 태무친은 가만히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 구척이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졌다. 구도장께서 오시는 길에 우리 몽골군의 위세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러자 구척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오는 길에 데칸의 군대가 성을 함락하고 약탈하는 위용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느낀 점을 과감하게 표현했다. 그러자 통역을 하던 문관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옆에서 구척이의 말을 듣고 있던 곽정은 낮에 본 참혹한 학살 장면이 떠올라 비분간개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태무친이 통역 문관을 재촉했다. 통역을 맡은 문관은 구척이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분명 데칸이 화를 낼 거란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거짓을 고할 순 없었다. 통역관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있는 그대로 통역을 했다. 그러자 태무친이 심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듣자 하니 중화에는 불로장생법이 있다고 하더이다. 도장께서 내게 가르쳐줄 수 있을는지요? 그 말에 구척이가 대답했다. 세상에 불로장생법은 없습니다. 그저 도가의 기를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기를 수련하면 병을 물리치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정도지요. 그 말에 태무친의 표정이 다소 밝아졌다. 기를 다스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구척이가 말했다. 마음을 선하게 먹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에 태무친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엇이 선입니까? 그 물음에 구척이는 도덕경에 쓰인 말들을 풀어주었다. 구척이는 몽골로 오는 동안 전하의 참상을 너무나 생생히 보았다. 그래서 마음속에 느끼는 바가 있던 터에 태무친이 불로장생법을 묻자 이를 기회로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충고를 돌려서 말했다. 태무친은 그간 오랜 전쟁을 치르며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는 불로장생법을 배우고 싶어 구척이가 오자 크게 반긴 것이다. 불로장생법이 안 되면 수명을 연장할 방법이라도 배워볼까 했는데 구척이는 자꾸만 군사를 쓰는 일을 줄이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말만 하니 도무지 흥이 나지 않았다. 결국 기분이 언짢아진 태무친은 곽정을 돌아보며 지시했다. 도장님을 모시고 가서 쉬도록 해라. 그 말에 곽정은 구척이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궁 밖으로 나왔다. 궁 밖에는 황용이 개방의 세 장로와 수백 명의 개방도들을 거느리고 말을 탄 채 기다리고 있었다. 곽정이 궁을 나서자 황용이 말을 몰아달려 나와서는 웃으며 환대했다. 오빠 괜찮아요?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 좋았어. 마침 구도장께서 오셔서 대칸의 기분이 풀리셨어.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구척이에게 예를 올리고 다시 곽정을 보았다. 전 대칸이 대로에서 오빠를 죽일까봐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칸이 뭐래요? 혼인을 거절해도 괜찮대요? 그 물음에 곽정은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 그러자 황용이 순간 어리둥절해하며 왜 말을 못했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곽정이 막 대답하려는 순간 화쟁공주가 궁에서 뛰어나와 큰 소리로 곽정을 불렀다. 황용은 화쟁을 보자 낯빛이 흐려지더니 바로 말에서 내려 옆으로 휙 돌아섰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이 황용에게 설명하려는 순간 화쟁이 덥석 곽정의 손을 잡았다. 오빠 제가 올지 몰랐죠? 절 보니 기쁘지 않아요? 그 말에 곽정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황용을 찾으러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화쟁은 온통 곽정에게 마음이 가 있어 황용을 보지 못한 듯했다. 화쟁은 곽정의 손을 맞잡고 조잘대며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그러나 곽정은 황용 걱정에 화쟁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야 화쟁은 넋이 나가 있는 곽정의 표정을 보고 소리쳤다. 왜 그래요? 이렇게 멀리서 오빠를 보러 왔는데 모른 척하기예요? 그러자 곽정이 다급한 듯 화쟁에게 말했다. 누이, 난 지금 급한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어.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곽정은 친이병에게 구척이를 모시라고 지시하고 황용을 찾으러 군영으로 돌아갔다. 군영에 도착하니 한 친이병이 말했다. 황낭자께서는 동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곽정은 서둘러 구척이에게 서신을 남기고 홍마에 올라 성을 빠져나갔다. 곽정은 황용을 찾지 못할까봐 초조한 마음에 쉴 새 없이 말을 재촉했다. 사방에 해골들이 널린 변방을 지나 수십 리 밖에 도달하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하얀 눈밖에 없었다. 그 흰 눈 위에 동쪽으로 난 말발굽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곽정은 홍마가 빠르니 잠시 뒤면 황용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10여리쯤 가다 보니 말발굽 자국이 남쪽으로 꺾여 있고 그 옆에 사람 발자국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보니 발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넓으며 몸이 가벼운 듯 눈이 겨우 수촌 정도밖에 파이지 않았다. 몽골에서 이 정도 경공을 소유한 사람은 곽정 머릿속에 구양봉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매서운 삭풍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땀이 뭉쳤다. 지금 황용은 구양봉에게 쫓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곽정은 홍마를 재촉해 발자국을 뒤쫓아갔다. 그렇게 몇 리를 더 가자 발자국이 서쪽으로 꺾이더니 다시 남쪽으로 꺾이며 자국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구양봉이 뒤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길을 돌아간 거야. 그러나 눈 위라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추적하기가 쉬울 텐데 구양봉 그놈이 놓쳤을 리가 없어. 곽정은 다시 심리기를 내달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발굽 자국과 사람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말발굽 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어지러이 교차하고 있었다. 말에서 내려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는 먼저 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난 것이었다. 눈 위에 멀리까지 쭉 뻗은 두 길의 발자국들을 보자
곽정은 돌연 깨닫는 바가 있었다. 용인은 아버지의 기문술수를 써서 일부러 이리저리 돌면서 구양봉을 교란하고 있구나. 곽정은 다시 말 위에 올라타 방향을 살펴보고 곧장 동쪽으로 향했다. 황용이 처음 동쪽으로 갔으니 결국 구양봉을 따돌리고 동쪽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니 과연 발자국이 다시 나타났고 저 멀리 푸른 하늘과 흰 눈이 만나는 곳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곽정이 말을 몰아 다가가니 멀리서 보이는 사람은 바로 구양봉이었다. 구양봉은 이미 곽정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황낭자가 모래 구덩이에 빠졌으니 어서 와서 도와라. 그 소리에 곽정이 크게 놀라 홍마의 허리춤을 두 발로 찾아 홍마는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렸다. 구양봉에게서 10장쯤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자 갑자기 홍마가 휘청거렸다. 단단한 땅이 아니라 흰 눈 아래 늪이 있는 것 같았다. 홍마도 큰일 났다 싶었는지 급히 발을 빼고 근처를 맴돌았다. 자세히 보니 구양봉은 작은 나무 조각들을 밟으며 잠시도 쉬지 않고 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은 발밑이 모래 늪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 구양봉은 모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나무 조각을 밟고 맴돌고 있는 중이었다. 용인은 어디 있소? 구양봉은 여전히 발을 멈추지 않고 이리저리 뛰면서 소리쳤다. 나도 황용의 말 발자국을 보고 계속 쫓아온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발자국이 없어졌지 뭐냐? 봐라. 그러면서 구양봉은 작은 나무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곽정이 말을 몰아 달려가 보니 나뭇가지에 황금빛이 번쩍이는 고리가 걸려 있었는데 바로 황용의 머리 장식인 그만이었다. 그걸 보고 곽정이 다급하게 황용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하얀 눈밭만 펼쳐져 있을 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곽정의 애타는 목소리가 하얀 눈 위를 지나 멀리 퍼져나갔으나 근처에 산봉우리가 없어서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곽정은 너무나 초조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때 구양봉이 말을 걸었다. 나도 좀 태워다오. 한숨 돌리고 함께 황낭자를 찾아보자꾸나. 그 말에 곽정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당신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용이가 왜 늪에 빠졌겠소? 그러면서 항룡유해를 구양봉에게 날렸다. 구양봉은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발을 놀리고 있는 터라 하체를 지지할 수 없었기에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구양봉이 날아오는 항룡유해를 맞받아치자 그 힘에 밀려 이보 밀려나면서 그만 발이 멈추고 말았다. 그 순간 왼발이 무릎까지 깊게 모래 늪에 빠지고 말았다. 구양봉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늪에 왼발이 빠졌으니 빼내려고 힘을 주면 오른발도 빠지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점점 깊게 빠지면 제 아무리 천하제일의 무공을 지녔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구양봉은 다급한 가운데에서도 옆으로 몸을 누워 땅을 이리저리 구르면서 오른발을 힘껏 공중으로 찼다. 그러자 오른발을 차는 힘으로 왼발도 따라서 위로 차니 모래가 사방으로 흩뿌려지면서 늪에서 몸을 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가 착지할 나무 조각은 저 멀리 있었다. 결국 허공에서 다시 떨어진 구양봉은 모래 늪에 다시 발이 빠지고 말았다. 곽정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천하제일을 다투는 구양봉조차 모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어찌 황용이 모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는가? 곽정이 내공을 실어 아무리 목 놓아 불러보아도 황용의 대답은 없었다. 그때 곽정 눈에 모래 늪과 단단한 땅을 가르는 경계에 황용이 입고 있었던 담비 가죽옷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곽정이 말에서 내려 달려가 살펴보니 그 옷은 자기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곽정은 무릎을 꿇고 담비 가죽옷을 가슴에 안은 채 울부짖었다. 그때 구양봉이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곽정이 고개를 들어보니 늪에 몸이 절반 정도 빠진 구양봉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구양봉은 두 손을 높이 들어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몸은 점점 더 빠져 모래가 가슴까지 차올라 있었다. 이대로라면 곧 있어 코와 귀가 막혀 그대로 질식해 죽을 상황이었다. 곽정은 구양봉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황용도 죽기 전 이런 고통을 겪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곽정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슴에서 울컥하며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때 다시 구양봉이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곽정이 이를 갈며 말했다. 당신은 내 사부들을 죽였고
용이마저 죽였소. 무슨 낯으로 내게 살려달라는 것이오? 그 말에 구양봉이 다급하게 외쳤다. 너는 나를 3번 살려주기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이번이 3번째다. 설마 약속을 저버릴 셈이냐? 그러자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구양봉을 매섭게 쏘아보며 곽정이 말했다. 용이가 죽었는데 맹세가 다 무슨 소용이오? 그 말을 하면서도 곽정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말을 마친 곽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홍마를 타고 구양봉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났다. 등 뒤로 구양봉의 욕설이 날아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수십 장을 갔으나 곽정은 멀리서 들리는 참혹한 비명소리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말머리를 돌렸다. 돌아와서 보니 이미 모래는 구양봉의 목까지 차올라 있었다. 곽정은 말없이 입고 있던 웃옷을 찢어서 매듭을 묶어 밧줄을 만들고는 구양봉 쪽으로 던져주었다. 그러자 구양봉이 얼른 손을 뻗어 옷을 잡았다. 곽정이 두 다리로 홍마를 힘껏 찾아 홍마가 전력을 다해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렸다. 그렇게 구양봉을 모래늪에서 빼내어 눈밭까지 질질 끌고 나왔다. 그때 눈 위에 찍힌 말발굽이 보였는데 바로 황룡이 왔을 때 남긴 흔적이었다. 흔적은 남아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곽정은 말에서 내려 하염없이 말발굽 자국을 바라보았다. 곽정은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적이 뒤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곽정은 눈 위에 서서 왼손으로 말굽비를 끌고 오른손으로는 담비 가죽옷을 주워들고 하염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등이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았으나 이미 구양봉의 손은 그의 등 뒤 도도열을 찍은 뒤였다. 구양봉은 일전에 모래 함정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 이 방법으로 곽정에게 당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수법으로 되돌려주니 말할 수 없이 통쾌의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곽정은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이제 목숨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나를 죽이겠거든 죽이시오. 곽정이 너무나 담담하게 말하자 구양봉은 갑자기 맥이 풀렸다. 원래 곽정에게 갖은 모욕을 준 뒤 죽일 참이었는데 곽정이 일이 나오니 맥이 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깨집이 죽었으니 이놈에게 경문을 해석하라고 해야겠군. 구양봉은 곽정의 손을 끌고 말에 올라탄 뒤 함께 남쪽 산을 향해 달렸다. 4시쯤 되자 길 옆으로 촌락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로 들어서니 온통 시체만 쌓여있을 뿐 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 추운 겨울이라 시체들은 썩지 않고 죽을 당시 참혹한 모습 그대로였다. 이들은 몽골 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살아있는 가축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구양봉은 크게 기뻐하며 곽정을 끌고 돌집으로 들어갔다. 이제 니놈이 나에게 잡힌 신세가 되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만약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나가도 좋다. 구양봉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곽정은 득이양양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증오심에 몸부림쳤다. 구양봉은 곽정에게 양다리를 하나 휙 던져주며 말했다. 먼저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싸우자. 곽정은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앉아 양다리를 뜯기 시작했다. 아무리 우둔한 곽정이라도 구양봉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구음진경의 무공을 배우고 싶은 모양이군. 니놈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저놈이 찍은 혈도를 어떻게 푼담? 그때 구음진경에 수록된 비서군이라는 비결이 생각났다. 곽정은 양다리를 깨끗이 먹어치운 뒤 땅에 좌정하고 구음진경의 비결을 떠올리며 연공을 시작했다. 이미 역골 단골편을 익힌 곽정에게 비서공과 같은 하급무공을 익히는데 드는 시간은 채 2시즌이 되지 않았다. 비서공을 익힌 곽정은 스스로 구양봉에게 찍힌 혈도를 풀어버렸다. 그러곤 곁눈질로 구양봉을 보니 그 역시 앉아서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기압과 함께 구양봉에게 일장을 날렸다. 구양봉은 갑자기 풍압이 느껴지자 즉시 손을 뻗어 대응했다. 연이어 곽정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곽정이 사용하던 초식이 아니었다. 구양봉이 곽정의 어깨에 일장을 날리는 순간 그의 손바닥이 옆으로 미끄러지더니 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그 순간 곽정의 왼손장이 그 틈을 노리고
구양봉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구양봉은 놀라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앞으로 내달려 곽정의 공격을 피하고 몸을 돌려 소리쳤다. 훌륭하구나. 이것은 경전에 있는 무공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곽정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내뱉었다. 구양봉은 순간 멍해졌으나 곧 이것이 구음진경에 있던 이상한 글자라는 것을 생각해냈다. 이 바보 녀석은 황소고집이라 강제로 털어놓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내공 또한 사용하는 것을 보니 아까 좌정하고 있을 때 내가 찍은 혈도를 푼 모양이구나. 이 녀석을 잘 구슬려서 구음진경을 해석하게 만들어야겠다. 구양봉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곽정과 엉겨붙어 싸웠다. 곽정은 일단 수세에 몰리면 곧 손을 멈추고 새로운 초식을 연마했고 구양봉은 그럴 때마다 기다려줬다. 그날 저녁 곽정은 태연히 잠자리에 들었으나 구양봉은 한밤중에 기습을 하면 어쩌나 몰래 도망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돌집에서 한 달가량을 머물면서 마을의 양과 소를 반이나 먹어치웠다. 이 한 달 동안 구양봉은 곽정에게 무공을 연마하도록 허락한 꼴이 되었다. 구양봉 역시 곽정의 연공을 살펴보면서 경전 중 많은 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수련을 할수록 자신이 얻은 경전과 대조를 해보니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구양봉은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 더욱 곽정의 연공을 독촉했다. 그러나 곽정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구양봉과는 달리 무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구양봉은 이제 속으로 슬슬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구음진경을 깨닫기도 전에 이 녀석에게 당하고 말겠는걸. 처음에 곽정은 분노에 휩싸여 무조건 구양봉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맞섰으나 시간이 흐르고 실력이 높아질수록 분노는 가라앉고 생각은 냉철해졌다. 곽정은 당장 구양봉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차분히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어느 날 곽정은 마을의 시체 곁에서 철검한 자루를 주어 칼을 다루는 법을 수련했다. 칼로 구양봉의 나무 지팡이를 상대할 생각이었다. 구양봉은 원래 뱀 지팡이를 사용했으나 지난번 홍칠공과 배에서 결투를 벌이면서 바다에 빠뜨리는 바람에 다시 철 지팡이를 만들어 뱀을 휘감았다. 그러나 이마저 얼음 기둥에 갇히면서 노유각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평범한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뱀도 감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구양봉의 봉술이 워낙 신묘하고 변화무쌍했기에 곽정은 여러 차례 철검으로 도전했지만 번번이 철검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집 밖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 간악한 놈,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노안동 주백통이었다. 구양봉과 곽정은 깜짝 놀라 서로 마주보았다. 중원에 있어야 할 주백통이 이 이역만리 서역까지 왜 왔을까? 곽정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찰나 두 사람이 연달아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마을에는 집이 많았으나 오직 이 돌집만이 불이 켜져 있었다. 구양봉은 즉시 왼손을 휘둘러 등불을 껐다. 바로 그때 끼익하고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이 뛰어들어오고 그 뒤를 누군가 뒤쫓아 들어왔는데 바로 주백통이었다. 두 사람의 발소리를 들어보니 앞에 있는 사람의 무공도 결코 주백통에게 뒤지지 않는 듯했다. 놀란 구양봉은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갈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당대 무림에 주백통과 비견될 무공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만약 앞서 들어온 사람이 황약사나 홍칠공이라면 구양봉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때 앞서 들어온 사람이 몸을 날려 대들보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나랑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넌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백통은 문을 닫고 큰 돌을 옮겨 문을 막았다. 이 돌은 구양봉이 잠들 때 곽정이 도망칠까봐 늘 문을 막아놓는 돌이었다. 물론 곽정의 내공이면 이 정도 돌을 치우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그러려면 기척을 숨길 수가 없었기에 귀가 밝은 구양봉 몰래 도망칠 수는 없었다. 주백통은 입으로는 자신만만하게 호통을 쳐댔지만 어둠 속에서 쉽사리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쫓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귀 기울였다. 주백통은 이 집에 불이 켜져 있다가 갑자기 꺼졌으니 당연히 이 안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단지 그들이 겁이 나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주인장,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내 도적놈을 잡으면 바로 떠날 것이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고요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세 사람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동쪽, 서쪽, 북쪽 삼면에서 매우 느린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주백통은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차,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일반 사람은 숨소리가 거칠지만 내공이 깊은 사람은 호흡이 길고 느렸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세 사람의 호흡은 모두 자신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을 내공 고수들의 숨소리였다. 이 도적놈이 이곳에 고수들을 매복시켜 놓고 날 유인했구나. 그 말에 곽정은 주백통을 부르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구양봉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형님이 쫓고 있는 사람도 강적이니 몰래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봐서 도와줘야겠다. 주백통은 한 걸음 한 걸음 문 쪽으로 발을 옮기면서 소리 죽여 말했다. 도적놈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잡히게 생겼구나. 이때 갑자기 멀리서 함성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어지러이 들려왔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이 천군만마가 달려오는 소리였다. 니놈의 동료가 점점 더 많아지니 노안동은 이만 실례해야겠군. 주백통은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듯 문을 막아놓았던 돌을 치우려고 했다. 그 순간 주백통이 돌을 두 손으로 들어올려 적을 향해 내던졌다. 구양봉은 매일 밤 그 돌을 옮겼기에 그 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구양봉은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주백통이 돌을 던지느라 오른쪽이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 틈을 타서 선제 공격하면 그를 죽여 후환을 없앨 수 있을 듯 했다. 그렇게 되면 제2차 화산농검대회에서 강적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구양봉은 앉아있는 자세에서 즉시 두 손을 동시에 뻗어 한마공을 날렸다. 구양봉은 서쪽 끝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 공격은 서에서 동으로 향했으며 그 기세가 실로 무시무시했다. 곽정은 구양봉과 이미 수십일을 겨루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알게 되었다. 비록 어둠 속이었지만 이 바람 소리만으로 그가 이미 주백통을 기습했음을 직감했다. 곽정은 즉시 앞으로 나아가 항룡유해로 급히 구양봉의 한마공을 막았다. 그 무렵 북쪽에 있던 사람은 큰 돌이 날아오자 다리를 굽혀 기마 자세로 서서는 쌍장을 발했다. 그 장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날아오던 돌이 장풍의 위력에 밀려 다시 주백통에게로 날아갔다. 이렇게 하여 네 사람은 각각 다른 방위에 서서 장력을 발하며 서로의 무공을 겨뤘다. 주백통이 날아오는 돌에 장력을 날리자 결국 돌은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탁자가 깔려 산산조각이 났다. 주백통은 귀를 찢는 굉음이 재미있었던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웃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천군만마가 이미 마을에 들이닥친 것이다. 곧이어 사방에서 말이 울부짖는 소리와 병장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여기저기서 군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곽정은 군사들의 소리를 듣고 호라즘 군대와 몽골군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단 걸 알 수 있었다. 곽정의 예상대로 몽골군은 호라즘 패잔병들을 뒤쫓고 있었다.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군마가 싸우고 있는지 그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돌집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구양봉은 자신의 기습이 곽정에게 막히자 주백통이 곧 자신을 알아볼 걸 예측하고 먼저 소리쳤다. 노안동, 내가 누군지 아시겠소? 그러나 주백통은 주변이 워낙 시끄러워 희미하게 사람 소리만 들릴 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잡으려 했다. 그러자 구양봉이 그 손을 뿌리치면서 일장을 날렸다. 주백통은 구양봉과 공수를 주고받은 후에야 상대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노동물, 당신이 여기 왜 있소? 그러면서 몸을 약간 굽혀 왼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때 북쪽에 있던 사람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백통의 등으로 맹렬한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주백통은 오른손으로 구양봉을 공격하고 왼손으로는 등 뒤의 공격을 막았다. 주백통의 쌍수호박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곽정이 동쪽에서 뛰어나오더니 오른손으로 주백통의 손을 쳐내고 왼손으로 대신 적의 일장을 받았다. 그러자 세 사람은 동시에 놀라 소리쳤다. 주백통은 아우하며 반가운 듯 외쳤고 또 한 사람은 곽정하며 화들짝 놀랐으며 곽정 역시 구천인을 외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백통은 연우루 대결 이후 할 일 없이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개방도로부터 황용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거기에는 철장방 방주 구천인이 유기비와 깊은 원한이 있으니 그를 죽인다면 더 이상 유기비가 주백통을 찾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철장봉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편지를 확인한 주백통은 금과 결탁한 구천인은 악인이니 죽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유기비 일로 평생 동안 근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대신 그녀의 복수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결심을 굳힌 주백통은 곧장 철장봉으로 찾아갔다. 처음 구천인과 싸울 때는 실력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구천인은 주백통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무림의 관례대로라면 고수 간의 대결에서는 한 사람이 패배를 인정해 승패가 결정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나 주백통은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구천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에 그가 항복했음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구천인은 살기 위해 도망쳤고 그 뒤를 주백통이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힌 것이다. 구천인은 수차례 무슨 일로 이러는지를 물었지만 주백통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싸우다 멈추다를 반복하며 쫓고 쫓기면서 임원 이영만리 서역까지 오게 된 것이다. 주백통의 무공이 구천인보다 한 수 위이기는 하나 그의 목숨을 빼앗는 건 쉽지 않았다. 변방의 사막에 도착하자 평지가 끝없이 펼쳐져 추격하기가 더욱 쉬웠고 구천인은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다행히 주백통은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 구천인이 잠자고 밥 먹고 대소변을 볼 때는 그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도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나 구천인이 어떤 술수를 써도 주백통은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주백통은 어느 순간부터 구천인과 힘과 지혜를 겨루는데 재미를 붙였다. 그래서 여러 번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차마 아까워 죽이지 않았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이 돌집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주백통과 곽정 두 사람은 각자 나머지 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세 사람의 말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전투 소리에 묻히는 바람에 구양봉과 구천인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구양봉은 상대가 주백통의 적이라 알고 있었고 구천인은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이 한패라고 생각했다. 칠흑같이 어둡고 좁은 공간의 천하에 이름 높은 절세 고수가 3명이나 있었다. 거기다 곽정도 구양봉과 함께 보낸 수십일 동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고수로 성장해 있었다. 어둠과 문 밖의 함성 때문에 4명의 절세 고수는 일시에 장님의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 곽정은 빨리 주백통을 찾아 자신이 구양봉을 맡고 있을 테니 그 사이 구천인과 결판을 내라고 할 생각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구양봉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곽정은 마음속으로 계략을 짜두고 주백통을 찾기 위해 쌍장을 허로 발했다. 오른손장은 허공을 쳤으나 왼손장은 누군가의 손바닥과 마주쳤는데 운 좋게도 주백통이었다. 곽정은 도화도에서 주백통과 같이 무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손바닥이 닿자 바로 주백통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곧 앞으로 뛰어가 그의 팔을 잡고 작전을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곽정이 생각 못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상대가 노안동 주백통이란 점이었다. 주백통은 상대가 곽정임을 알자 장난기가 또 발동하고 말았다. 그는 오른팔을 급히 빼고 오른손으로 권을 뻗어 곽정의 어깨를 쳤다. 비록 내공이 실려있지는 않았지만 전혀 방비를 하지 않고 있던 곽정은 그 충격의 통증을 느꼈다. 아우, 오랜만에 이 형님의 무공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곽정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곽정은 그의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미 방비하고 있던 터라 팔을 휘둘러 가볍게 공격을 뿌리쳤다. 그러는 사이 구양봉과 구천인도 서로 공수를 주고받으며 무공을 통해 상대를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아무 원한은 없었지만 후일 화산농검대회 때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것을 알았기에 오늘 만난 김에 상대를 부상 입혀놓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 결투를 벌였다. 한창 싸우고 있던 구양봉과 구천인은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이 느껴져 잠시 싸움을 멈췄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바람으로 곽정과 주백통이 싸우고 있음을 알았다. 왜 싸우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기회라는 것은
두 사람 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차피 주백통은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인물 아닌가.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주백통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주백통은 한참 신이 나서 곽정에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무공이 늘었냐며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소리에 묻혀 곽정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 정면에서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게 느껴졌다. 그러자 주백통이 발에 힘을 주어 곧장 대들보로 날아오르며 소리쳤다. 곽정아우, 자네 혼자서 저 두 놈을 상대해 보시게. 구양봉과 구천이는 주백통이 소매를 휘날리며 날아오르는 걸 느끼고 그가 대들보 위로 올라갔음을 알아챘다. 구양봉은 주백통이 자신과 구천인의 협공을 두려워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빨리 곽정을 무력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한마음이 되어 좌우 양쪽에서 동시에 곽정을 공격했다. 곽정은 주백통에게 잡혀 온갖 무공을 구사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다시 두 명의 고수가 한꺼번에 덤벼드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곽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쌍수호박술로 두 강적을 상대했다. 그렇게 잠시 대결이 벌어지자 구양봉과 구천이는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곽정의 무공으로 볼 때 두 사람 중 누구라도 곽정을 1대1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두 사람을 상대로 버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주백통은 대들보 위에 앉아서 바람을 느끼며 싸움 구경을 하고 있다가 곽정이 밀리자 조용히 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러고는 땅에 쭈그리고 앉아 한마공을 날리려고 하던 구양봉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느낀 구양봉이 황급히 몸을 돌리며 일장을 날렸다. 곽정은 이 기회를 틈타 구천인을 발로 공격하고 지붕 위로 날아가 숨을 몰아쉬었다. 주백통이 한 발만 늦었더라도 구양봉의 한마공에 당할 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천인이 곽정을 오랫동안 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렇게 네 사람은 어둠 속에서 엉겨붙고 떨어지기를 거듭했다. 한 번은 주백통과 구천인이, 또 한 번은 곽정과 구천인이, 다시 구양봉과 구천인, 주백통과 구양봉이 싸우고 또다시 곽정과 주백통이 공수를 주고받았다. 네 사람이 이렇게 혼전을 벌이고 있을 때 가장 신난 사람은 주백통이었다. 그는 평생 크고 작은 싸움을 수없이 했지만 이렇게 신이 나기는 처음이었다. 한참을 이렇게 싸우는데 주백통이 갑자기 곽정을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은 채 귓속말로 속삭였다. 나의 이 두 손을 두 명의 적이라고 생각해라. 구양봉과 구천인 저 두 놈은 당연히 네 적이니까 너 혼자서 네 명의 적을 상대해보는 거지. 어때? 재밌겠지? 이런 재미있는 놀이는 너도 처음일 거다. 곽정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잠시 멍해 있는데 갑자기 주백통이 구양봉과 구천인을 향해 등을 떠밀었다. 그러자 싸우고 있던 구양봉과 구천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곽정에게 달려들었다. 얼떨결에 두 사람을 맞아 싸우는데 느닷없이 주백통까지 합세해서 곽정에게 공격을 퍼붓는 것이 아닌가. 세 사람이 동시에 자신에게 맹공을 퍼붓자 곽정은 죽으림을 다해 피할 수밖에 없었다. 주백통이 그런 곽정에게 계속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위험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먹 한 방 발 한 번의 공격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수십 초씩을 겨루자 곽정은 기진맥진하여 힘이 빠졌다. 구양봉과 구천인의 공격이 점점 강해지니 그저 맞고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다. 대들보 위로 올라가 잠시 쉬려고 해도 번번이 주백통의 장력에 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곽정은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해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주대영, 이 멍청한 늙은이야. 왜 자꾸 나를 붙잡아두는 거요? 그러나 곽정의 욕은 밖에서 죽고 죽이는 소리에 파묻혀 주백통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곽정은 다시 몇 걸음 물러나다가 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 몸을 고추 세우기도 전에 구천인의 철장이 다시 덮쳐왔다. 그러자 곽정은 너무 황급한 나머지 몸을 굽히며 손에 닿는 대로 큰 돌을 집어들어 가슴을 막았다. 구천인의 일장이 돌에 닿자 곽정은 양팔에 공력을 불어넣어 그의 일장을 받았다. 그때 좌측에서 풍압이 느껴지더니 구양봉의 장력이 또 들이닥쳤다.
곽정은 두 팔에 모든 힘을 불어넣어 야타고 기압을 넣고는 큰 돌을 머리 위를 향해 던지면서 옆으로 몸을 비켜 구양봉의 일장을 피했다. 그러자 돌이 지붕을 뚫고 날아가며 돌조각과 흙이 우수수 비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하늘에 어슴푸레한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곽정은 이제 피로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두 발에 마지막 힘을 주어 뚫린 지붕 틈으로 빠져나갔다. 그러자 구양봉이 급히 곽정의 뒤를 쫓으려 날아오르는데 주백통이 가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팔을 뻗어 구양봉의 발을 낚아챘다. 구양봉은 황급히 오른발을 차서 그의 손을 뿌리쳤으나 그 바람에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구천이는 그가 땅에 닿기도 전에 그의 가슴을 향해 발을 날렸다. 그러자 구양봉은 가슴을 약간 움츠리며 구천인의 복사뼈를 손가락으로 찍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엉겨붙어 악전고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상대의 윤곽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문 밖의 싸움 소리도 작아져서 방금 전보다는 훨씬 덜 위험한 상황이었다. 주백통은 흥이 깨져서 그 분풀이를 두 사람에게 해댔다. 그러는 사이 돌집을 빠져나온 곽정은 군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마을을 빠져나와 내달렸다. 그러다 작은 숲속에서 겨우 몸을 뉘었다. 곽정은 밤새 악전고투를 벌인 끝이라 삭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 온몸이 쑤셔왔다. 긴장이 풀린 곽정이 조금 전 돌집에서의 상황을 돌이켜보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려왔다. 주백통의 안위가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의 무공이 높으니 다급하면 스스로 몸을 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누워있다가 곤히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새벽녘 갑자기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지나가는 듯했다. 곽정은 눈을 뜨지도 못한 채 벌떡 일어났다. 그때 기뻐서 울부짖는 말울음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홍마가 그의 얼굴을 핥고 있었던 것이다. 곽정은 어려움을 뚫고 홍마를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홍마를 끌어안았다. 곽정은 홍마를 타고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 사방에는 부러진 활과 화살로 가득했고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간혹 부상을 입고 죽지 않은 병사들이 비참한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오랫동안 전장을 떠돈 곽정이었지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남달랐다. 곽정은 조용히 돌집으로 돌아가 집안의 동태를 살폈다.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주백통과 구양봉 그리고 구천이는 떠나고 없었다. 곽정은 잠시 망연자실 서 있다가 홍마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다. 홍마는 번개같이 내달렸고 잠시 뒤 태무친의 대군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때는 이미 호라즘의 각 성들은 투항하거나 함락당해 수십만의 대군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호라즘의 무함마드 국왕은 원래 오만하고 포악해 많은 신하가 모두 배반하고 떠나가서 일부 패잔병들만 이끌고 비참하게 서쪽으로 쫓겨갔다. 태무치는 대장군 속불태와 철별에게 각각 1만 대군을 주고 추격하라 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친히 대군을 통솔해 몽골로 귀환했다. 태무치는 사마르칸트 성에서 곽정이 갑자기 사라져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혹여 홀로 떠돌다가 적군에게 사로잡혀 죽은 것은 아닌가 근심하던 차에 이렇게 돌아오니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구척이는 몽골 대군을 따라 동쪽으로 돌아오면서 대칸에게 백성을 살생하지 말 것을 줄곧 권유했다. 태무치는 구척이와 뜻이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조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말을 그냥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 덕분에 전쟁 중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구척이와 노유각 등 개방 무리는 몽골군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자 각각 작별을 고하고 남쪽으로 돌아갔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다음 해 가을이 되었다. 그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한 태무치는 다시 남방 정벌의 야욕을 드러냈다. 태무치는 장수들을 소집해 금나라 정벌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심사숙고한 끝에 세 갈래로 나뉘어 금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명을 내렸다. 이 무렵 태무친의 장자인 출적과 차남인 차랍태는 모두 서방에서 새로 정벌한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 정벌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금나라 정벌은 셋째 아들인 와활태가 중군을 맡고 넷째 아들인 탈해가 좌군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우군은 곽정이 통솔하기로 했다. 태무치는 3군을 통솔하는 장수인 와활태와 탈해, 그리고 곽정을 자신의 파우로 불러들이고 친위대를 물렸다.
금나라의 정예부대는 모두 동관에 있는데 남쪽은 산으로, 북쪽은 큰 강으로 막혀 있어 뚫기가 쉽지 않다. 정면으로 공격하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몽골은 송나라와 연합해 송의 국경을 지나 당주, 등주를 통해 군사를 몰아 직접 금의 수도인 대량을 칠 것이다. 태무친의 계획을 들은 세 사람은 좋은 계책이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태무친은 웃으며 곽정을 돌아보았다. 너는 군사를 잘 부리니 묻겠다. 대량을 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물음에 한참을 고민하던 곽정이 고개를 내저었다. 대량을 치시면 안 됩니다. 곽정의 말에 와활태와 타르는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감히 부왕이 대량을 치겠다는데 곽정이 어째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두 사람은 곽정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태무치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물었다. 대량을 치지 않으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그 물음에 곽정이 답했다.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대량은 금나라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기는 하나 주둔하는 병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군사가 모습을 보이면 금의 황제는 필시 동관에서 급히 정예부대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동관에서 대량까지는 천리길입니다. 아무리 정예 병력이라도 천리길을 달려오면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도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부대는 일찍 도착할 것이고 약한 부대는 나중에 도착하겠지요. 그렇게 금의 군사들이 도착한다 한들 지쳐있는 상태로 우리 군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은 가만히 대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착하는 금군들을 각계 격파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금의 예봉은 크게 꺾일 것이고 대량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량을 막무가내로 공격하다 시간 내에 함락시키지 못하면 자칫 앞뒤에서 적의 협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곽정의 말을 들은 태무친이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다. 실로 좋은 지적이다. 그러고는 지도를 하나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대량 부군의 지도로서 그림에는 적군과 아군의 행군 노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적을 공격할지, 어떻게 동관에서 적병을 끌어낼지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는데 모두 곽정의 한 말과 일치했다. 그걸 보고 와활태와 타르는 부왕을 한 번 보고 곽정을 또 한 번 보면서 놀라움과 탐복을 금치 못했다. 곽정 역시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태무친이 세 사람에게 말했다. 이번 남벌로 반드시 금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겠다. 여기에 비단 주머니 3개가 있다.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대량을 함락시킨 다음 너희 세 사람이 황제의 어전에 모여 함께 이것을 풀어보고 여기에 적힌 대로 하거라. 대량에 도착하기 전에 함부로 풀어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나중에 주머니를 열기 전에 서로 주머니 입구에 손상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태무친이 건넨 비단 주머니는 입구가 옷을 불로 지져 밀봉되어 있었는데 옷 위에는 대칸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비단 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대칸의 파오에서 나왔다. 곽정은 내일 군사를 이끌고 남벌을 시작하면 한동안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은 어머니 곁에 있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어머니의 파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며칠 만에 찾아온 어머니의 파오에는 늙은 병사만이 지키고 있을 뿐 어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곽정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늙은 병사는 대칸의 명으로 모친을 다른 파오로 옮겼다고 했다. 그 말에 곽정은 옮긴 파오의 위치를 물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의 파오는 평소 기거하던 곳보다 몇 배는 더 컸다.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간 곽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파오 안은 금빛과 비단으로 휘황찬란했으며 각지에서 약탈해온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했다. 마침 화쟁이 어머니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평은 곽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일어나 웃음으로 맞았다. 어머니, 이 많은 물건은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자 이평이 말했다. 대칸께서 네가 서방 토벌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하사하신 거란다. 곽정이 주변을 둘러보니 파오 안에는 8명의 시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환담을 나누다가 화쟁이 먼저 작별을 고하고 나갔다. 그때 이평이 곽정에게 말했다. 요 며칠 대칸께서는 우리 모자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하사하셨지. 비록 네가 서쪽 정벌의 공로가 커서 주신 것이라고는 하나 난 이곳에서 20여 년을 머물면서
대칸의 성품을 잘 알고 있단다. 분명 다른 뜻이 있으신 거야. 난 그것이 걱정스럽구나. 곽정이 무엇을 걱정하느냐고 물었다. 이 어미가 보기에는 네가 대군을 이끌고 남벌에 나섰다가 딴 마음을 먹고 배반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구나.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내저었다. 제가 부귀영화의 뜻이 없다는 것은 대칸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칸을 배반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말에 이평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꾸나. 지금 대칸께 가서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니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리거라. 대칸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꾸나. 그 말에 곽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태무친에게로 갔다. 곽정은 당연히 태무친이 자기 청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곽정은 잠시 후 풀이 죽어서 모친의 파우로 돌아왔다. 곽정의 표정을 보고 이평이 말했다. 대칸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굳이 어머니를 이곳에 남겨둬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대칸께서는 금을 정벌한 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고향 생각이 간절하셔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약간 노기를 띠면서 허락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드셨어요. 묵묵히 곽정의 말을 듣고 있던 이평이 낮은 한숨을 내뱉었다. 대칸께서 네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곽정은 비단 주머니를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며 대칸이 파오에서 책략을 설명하고 비단 주머니를 준 일등을 말씀드렸다. 대칸께서는 이 비단 주머니를 저에게 주실 때 얼굴빛이 아주 이상했어요. 아마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네요. 이평은 비단 주머니를 건네받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시종들을 다 내보냈다. 풀어서 보자꾸나. 그 말에 곽정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안 됩니다. 옷 위에 찍힌 옥새를 훼손하는 것은 대역죄입니다. 그러자 이평이 웃으며 말했다. 네 어미는 어릴 때부터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았단다. 비단 주머니를 살짝 뜯어본 후에 다시 꿰매 놓으면 감쪽 같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곽정이 크게 기뻐하며 허락했다. 이평은 가느다란 바늘을 들고 살짝 주머니단의 실밥을 뜯어서 그 틈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모자는 함께 태무친의 친서를 펴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친서에 쓰인 것은 바로 와활태와 탈회, 그리고 곽정에게 전하는 태무친의 밀명이었다. 밀명의 내용은 금을 멸하고 곧장 남하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만을 공격하여 송조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몽골 통치하에 두자는 내용이었다. 밀명에는 곽정이 여기서 큰 공을 세우면 무너진 송의 왕으로 봉하고 후한 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곽정이 다른 마음을 품을 시에는 와활태와 탈회가 대칸의 명을 받들어 즉시 곽정을 참수하고 그의 모친도 죽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무친의 친서를 보고 곽정은 한동안 넋이 나가 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만약 이 밀명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 두 모자의 목숨은 붙어있지 않았겠군요. 저는 대송 사람인데 어찌 나라를 팔아부기를 누리겠습니까? 그 말에 이평이 앞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물었다. 어머니,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우리 함께 밤을 타서 남쪽으로 도망가요. 그러자 이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서 가서 짐을 챙기거라.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그 말에 곽정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파우로 돌아와서 옷가지를 챙겼다. 또 홍마 외에 8필의 준말을 골랐다. 만약 대칸이 병사를 보내쫓는다면 어머니와 말을 바꿔 타면서 빨리 도망칠 생각이었다. 곽정은 대칸이 하사한 금은 보화는 하나도 챙기지 않고 호랑이 손잡이의 금도도 파오에 남겨두었다. 또 장수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평범한 모피 옷을 입었다. 어릴 때부터 사막에서 자란 곽정은 이번에 가면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에 슬픔이 복받쳐 올랐다. 곽정은 오랫동안 묵었던 파오를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다시 어머니의 파오로 돌아왔다. 그런데 파오 문을 들치자 바닥에 보따리 2개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곽정이 어머니를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순간 곽정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가슴이 요동쳤다. 그때 갑자기 문 앞으로 눈부신 불빛이 몰려들더니 대장군 정노원이 파오 밖에 서서 소리쳤다. 대칸께서 금도부마를 부르십니다. 그 소리에 곽정이 파오 밖으로 나가보니
수천 명의 군사들이 활과 창을 들고 저 멀리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은 이미 어머니가 대칸에게 잡혀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칸께서 묵구라고 명하셨으니 부마께서는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병사들이 그의 두 손을 뒤로 묶고 대칸의 파우로 끌고 갔다. 대칸의 파우 안에는 수십 개의 소기름 화촉이 밝혀져 있어 대낮같이 환했다. 태무치는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곽정이 나타나자 탁자를 힘껏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 너를 박대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또 내 사랑하는 딸까지 주려 했거늘 어찌 니놈이 나를 배반할 수 있단 말이냐. 곽정은 대칸의 탁자 위에 풀어젖힌 비단 주머니를 보고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연히 말했다. 저는 대송 사람인데 어찌 대칸의 명을 받들어 조국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태무친이 대로하여 소리쳤다. 끌어내서 저놈의 목을 쳐라. 무장수들이 아무리 곽정과 사이가 좋다 한들 대칸의 진노 앞에서는 누구 하나 감히 곽정을 용서해 달라고 청할 수 없었다. 곽정은 두말 없이 파오 밖으로 순순히 끌려 나왔다. 그때 타레가 말을 타고 초원을 가로질러 뛰어들어왔다. 칼을 멈추시오. 타레는 상반신은 벗고 하반신에 모피바지 하나만 걸친 차림이었다. 아마도 자다가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나온 모양이었다. 타레는 곧장 파오로 들어가 대칸에게 말했다. 부왕, 곽정 안답은 그동안 큰 공을 세웠고 아버지와 저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습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이렇게 참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태무친도 그동안 곽정이 세운 공이 떠올라 다소 마음이 약해졌다.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러자 망나니들이 곽정을 끌고 들어왔다. 태무친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조씨의 송을 생각해봤자 뭐 좋을 게 있느냐. 지금의 송은 충신은 없고 간신들만 득실거린다. 네가 나를 위해 송을 정벌해주면 내 너를 송왕으로 책봉해서 남쪽 땅을 지배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앞에서 약조하마.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내저었다. 제가 어찌 감히 대칸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국을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태무친이 친이병에게 명했다. 어미를 데려오너라. 대칸의 명이 떨어지자 두 명의 친이병이 파오 뒤에서 이평을 끌고 왔다. 곽정은 어머니를 보자 소리치며 두 걸음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곧 망나니들의 칼에 저지당했다. 곽정은 어머니를 보며 어떻게 둘만 아는 일이 새어나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 태무친이 말했다. 내 말을 따르면 너희 두 모자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먼저 네 어미부터 뵐 것이다. 만약 네 어미가 죽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는 것이다. 곽정은 대칸의 말을 듣고 낯빛이 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때 타레가 곽정에게 다가와 말했다. 안답, 자넨 어릴 때부터 몽골에서 자라 몽골인이나 다름없네. 송의 부패한 관리들은 금나라와 결탁해서 자네 부친을 죽이고 자네 모친마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로 만들지 않았는가? 부왕께서 자네를 거두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오늘이 있겠는가? 나는 형제지간이나 다름없는 자네를 불효자로 만들고 싶지 않네. 제발 마음을 돌려서 부왕의 명을 받들도록 하게나. 곽정은 타르의 간곡한 권유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평상시 어머니의 가르침과 몽골에 정복된 서역 각국 백성들의 참상이 떠오르자 차마 승낙할 수가 없었다. 태무치는 호랑이같이 매서운 눈으로 곽정을 주시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파오 안에 있는 수백 명도 침묵을 지키며 모두 곽정에게 시선이 박혔다. 그때 이평이 나섰다. 대칸, 이 아이가 생각을 정하지 못하니 제가 타일러 보겠습니다. 이평의 말에 태무치는 크게 기뻐하며 승낙했다. 이평은 앞으로 다가가 곽정의 팔을 잡고 파오 한쪽으로 끌고 간 뒤 자리에 앉았다. 이평은 아들을 안고 조용조용 말했다. 20여 년 전 장춘자 구도장께서 네 아버지와 양숙부에게 비수 2자루를 주셨다. 그러면서 품에서 비수를 꺼내 손잡이에 새겨진 곽정이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구도장은 네 이름을 곽정이라 짓고 양숙부의 아이 이름을 양강이라 지어주셨단다. 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겠지?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도장께서는 저희에게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말에 이평이 살며시 미소 지었다. 맞다. 내가 당시의 치욕을 견디고 이 추운 북쪽 땅에서 너를 키운 것이 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설마 내가 너를 매국노로 키우기 위함이겠느냐? 그랬다면 네 아버지가 황천에서 얼마나 땅을 치시겠느냐? 곽정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평은 한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무친과 탈회 등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곽정이 눈물을 흘리자 이평이 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을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인생 1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니 죽고 사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느냐? 그저 일평생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으면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지. 이평은 곽정을 한참 동안 묵묵히 바라보았다. 아들을 바라보는 표정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정아, 너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한다. 이평은 말을 마치고 빗으로 곽정의 손에 묶인 밧줄을 끄는 다음 순식간에 칼날을 돌려 자기 가슴을 찔렀다. 곽정은 손이 풀리자마자 급히 막으려 했지만 예리하기 그지없는 비수는 이미 손잡이만 남기고 이평의 가슴에 깊이 꽂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태무친이 깜짝 놀라서 곽정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대칸의 명이 떨어지자 근처에 있던 8명의 망나니가 곽정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곽정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와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곽정은 어머니를 안고 발을 날려 망나니들을 날려버렸다. 그러자 여러 장수가 고함을 치며 한꺼번에 곽정에게 달려들었다. 그 바람에 파오하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몽골의 장수들이 아무리 용맹하다고는 하나 절세 고수반열에 올라온 곽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곽정은 어머니를 안고 포위를 뚫고 파오에서 나와 빠른 경공으로 내달렸다. 그때 화급한 호각 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곽정은 달리면서도 비통한 목소리로 수차례 어머니를 외쳤지만 끝내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곽정이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어둠 속을 뚫고 앞으로 질주하는데 사방에서 사람 고함 소리와 말울음 소리가 들려왔고 횃불은 나처럼 사방을 밝혀주고 있었다. 곽정은 이대로는 포위망을 뚫고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벽을 향해 달렸다. 절벽 아래로 갈 수만 있다면 경공으로 절벽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몽골 병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니 잠시 쉬었다가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마구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함성이 귀를 찌를 듯 하더니 군마 한 무리가 가로막았다. 선두에 있는 사람 얼굴이 횃불에 비쳤는데 그는 붉은 얼굴에 하얀 수염을 기른 장군으로 4대 개국 공신 중 한 사람인 정노은이었다. 곽정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그는 정노은이 내리치는 칼을 피한 뒤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군마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러자 몽골 병사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곽정에게 달려들었다. 곽정은 왼손을 앞으로 뻗어 십부장 한 명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오른발을 굴러 날아올랐다. 사뿐히 말에 올라탄 곽정은 어머니의 시신을 올려놓은 뒤 십부장을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 긴 창을 빼앗았다. 그러곤 두 다리로 말의 옆구리를 박차고 창을 휘두르며 적진의 후미에서 앞으로 뚫고 나갔다. 정노은이 호령을 내리자 군사들이 황급히 그 뒤를 쫓았다. 곽정은 적진을 뚫긴 했지만 말은 절벽과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며 점점 절벽과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 대장군 박이출이 군대를 이끌고 곽정 앞을 막고 있었다. 곽정은 그대로 박이출이 이끄는 천인대로 돌진해서 그들을 뚫고 도주했다. 그는 천인대를 뚫고 오는 사이 의복이며 말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나마 대칸이 생포하라는 명을 내려 병사들이 화살을 쏘지 못하고 추격할 때도 어느 정도 봐준 결과였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의 시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곽정은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말을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점점 멀어졌고 하늘도 이미 밝아 있었다. 이곳 몽골은 중원과는 수만리 떨어진 곳이었다. 곽정은 말 한 필 창 하나의 의지에 어찌 추격병을 따돌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